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정치현안 직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입니다. 다음 주인데요. KBS 신념대담 형식으로 국민들과 직접 만납니다. 역시 궁금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대국민 사과를 할까요? 아니면 즉시 수사를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작, 몰카 공작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찌됐든 국민 앞에서 김건희 여사 이슈를 직접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 내용이 앞으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사정이 복잡합니다. 전당원 투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병립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연동형으로 갈 것이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놓고 민주당이 자중질환, 혼란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정말 시초를 다투면서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여념이 없는 국회의원 한 분을 모시고 오늘 이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남 양산을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모시기 어렵더라고요. 아닙니다. 지역구에 매진할 시기는 한데요. 어제 네. 1월 임시국회가 있어서 예. 서울에 왔었고 오늘 스피스에 출연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김포공항에서 또 김해로 내려갔다가 양산 가서 지역구 활동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아직 뭐 총선이 이제 70여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예. 모든 후보들이 아무래도 자기 지역에 올인하고 있고 뭐 각계각층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모든 지금 의원이나 후보, 보좌진들이 지역구에 내려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살이 좀 빠졌습니다. 제가 평소에 한 번씩 뵙는데 예. 뭐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살이 빠진 겁니까? 제가 이제 재작년에 경남 도당위원장이 되고 하루 10,000보씩 매일 걷기 때문에 예. 1년 이상 걸으니까 체중도 한 10kg 정도 이렇게 빠지고 또 얼굴도 좀 좋아졌다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건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좋아져서 더 좋은 정치로 유권자들과 국민들께 보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7일 KBS를 선택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신년 대담으로 뭔가 국민들을 만나서 얘기한다는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풀고 나가는 게 맞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궁금하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솔직하게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사실은 특검을 지금 거부를 했는데요.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게 저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뭐 이렇게 진솔되게 이 사실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또 많이 용서하고 이렇게 깨닫는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참 착한 분들이신데 그 진실을 오도하고 또 권익위 입장에서 보면 명백하게 김영란법 위반이기도 하고 일반 국민 정서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사실은 특검도 거부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특검도 거부하고 사과한다는데 사과 수준으로 거친다면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과까지도 아니고 오히려 몰카 공작이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서 예. 이게 이제 대통령이 저런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냥 듣고 넘어간다,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고 아마 예. 굉장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 정권 국정자 3년 차, 만 2년이지만 국정 운영 3년 차인데 뭐 애교 참사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번 이 몰카로 이렇게 몰아서 수사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마 4월 10일에 있는 22대 총선에서 국정 전반을 크게 심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잊지 못해서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검 여론이 뭐 부산, 울산, 경남 또는 뭐 심지어 대구, 경북조차도 50% 넘었습니다. 50% 넘어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것은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절대 손을 못 댄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난 대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대통령 영부인은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데 사실은 뭐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관여를 못하는 걸 보면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 영부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아마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신년 대담에서 사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 기획된 몰카 공작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가버리게 되면 저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뭔가 상황을 좀 더 누그러뜨리거나 예. 진정시키는 것보다는 악화시킬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과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 정치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아, 뭐 예, 오래 이장부터 군수, 도지사, 장관까지 다 하셨는데 정치인의 아내라고 하는 배우자라고 하는 이제 위치가 좀 조용하고 또 뒤에서 내조하고 이제 이런 것인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할 때 김건희가 V1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V2다 이런 이야기를 예.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것은 야당에서 경쟁정당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실제로 대통령실에 참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공무원들로부터도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걸 보면 너무 뜻밖이고 상식밖이고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좀 준비 또는 태도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좀 제어를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못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래도 뭐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워낙 문제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겠는가 이런 일말의 기대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못하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최재형 목사입니까? 목사님 네. 그 디올백 수수 사건 때 보면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남북 문제에도 직접 관여를 하겠다. 5년 안에 통일을 시켜내겠다. 대통령이 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국정이 보인다. 이런 정말 우리가 들으면 섬뜩하고 놀랄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출된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오히려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막후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염려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이간섭으로 교체되는 뒷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부인은 눈 밖에 나서 그야말로 이렇게 사표가 수리됐다 이런 오해들도 있는데 아마 뭐 용산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고 국정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또 해외 그 방문들을 순방들을 참 많이 했는데 사실은 영부인하고 동행하는 순방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따라서 대통령 혼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순방도 거의 뭐 영부인이 다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리고 뭐 그 순방 현장에서도 대통령이 나가서 뭐 다른 대통령하고 좀 대화를 하라고 막 떠미는 이런 목격담을 보면 그야말로 대통령을 막구해서 조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 걱정입니다. 대선 때 한참 문제가 됐을 때 내 남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는 그 아내로서 차분하게 내조하는데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정리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너무 그때 대통령 후보 때 약속한 거 너무 다르기도 하고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특히 인사에도 뭐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내각이든 뭐 청와대에 진출할 수 없다는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황인데도 국민들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퇴진운동 또는 탄핵을 해야 한다 이런까지 가고 있고요. 그런데도 지금은 이게 1년 정도 2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약간 내성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또는 분노를 표출하거나 이제 이러지 못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답답해 보입니다. 예, 민주주의에서 이제 그런 뭐 울분이라든지 당장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선거를 통해서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동시 지방선거도 있는데 아마 윤석열 정부의 이제 3년차 만 2년이 되는 시점에 4년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많은 분들이 뭐 울분을 토하고 있고 당장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면 퇴진시키고 싶겠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권을 국정 전반에 대한 심판은 자기 총선, 지금 총선이기 때문에 4월 10일에 있는 22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과 검찰 독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엄중하게 심판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심판의 기류는 굉장히 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야권이나 또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좀 전환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좀 약화됐다거나 이런 거는 느끼시지 않는지? 일시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이돌처럼 예. 그렇게 움직여서 약간은 그 한동훈 대행 체제가 절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고 또 정치적 비전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걸 보지만 또 일반 대중들이 뭐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처럼 보지 않기 때문에 패션이라든지 뭐 말투라든지 이런 걸 보고 좀 혹하긴 한데요. 우리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좀 그 아이돌처럼 뭐 젊은 이렇게 그 아이콘처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지만 저는 조금 지나면 너무 이렇게 그 무게감 없이 이야기도 하고 준비되지 않고 그냥 돌출 발언들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단기적으로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정치인으로 안착하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선에서 이렇든 저렇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열기는 여전히 강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왔지만 일시적으로 약간의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질문을 좀 드리면 이렇든 저렇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본인은 본인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독자 노선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하고 충돌한 점이 아마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 그리고 향후 처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아마 김건희 그 여사 처리 문제에 대해서 부딪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약속 대련처럼 나중에 사후 수습을 했는데 저는 또 공천권이 또 2차, 3차 대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으로 자리 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작년에 제가 뭐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는 그런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그 대중들하고 대화 속에서 내년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선거 공보에 같이 사진 찍은 걸 실을 사람은 아마 영남에도 없을 거다. 네. 제가 단언을 했는데 예. 뭐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진 찍은 윤핵관 이런 분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걸 선거 공보에 써줄 것 같지는 않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쓸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는 뭐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정치하는 걸 최근에 쭉 지켜보니까 뭐 최근에 그 지하철 그 철도 지하하는 것도 사실은 2022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카피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일시적으로 용산하고 각오를 세우면서 이목을 좀 집중시킨 측면은 있다 봐집니다. 이제 이벤트를 잘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호응하고 있다. 그래도 저는 정치 평론가로서 또는 정치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저런 활동이 먹히는 게 좀 이상하다. 과거에는 좀 절반은 성공이라고 절반은 성공했다. 먹히고 있다는 것은 결국 좀 반작용입니까? 아니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국정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전통적 지지층들이 너무 못한 상황에서 조금 나은 사람이 나오니까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거기에 약간 충족을 주는 거죠. 전통적인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총선까지는 간다고 보시는 거고요. 뭐 안 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임을 처리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쨌든 이제 언론에 흘려서 싸움이 됐는데 용산하고 그럴 때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무너뜨리면 김기현 체제도 무너뜨리는데 뭐 총선은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봉합이 된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까지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으로 봐집니다. 주도권 누가 가지고 갈 것입니까? 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을 보면 예. 이제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서 뭐 예단하기는 어려웠는데 적절한 선에 타협을 해서 가지 않을까. 예, 충돌까지는 가지 않고 어느 정도 봉합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충돌을 하겠지만 예. 대외적으로는 봉합된 형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더라도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열기는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한동훈 것이고요. 비대위가 얼굴 마담을 한다 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한 이게 없어지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이태원 특별법도 또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지금 총 6번에 9건의 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건 뭐 역대 없던 일이고요. 국회 입법권을 상권 분립의 나라에서 입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얘기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민주당은 이렇게 이제 국정 운영을 사실은 난맥이 아니고 거의 뭐 절망적 수준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고 있느냐,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니까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런 활동에 대해서 호응도 생기는 거고, 오히려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만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잘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 많이 받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왜 민주당은 제대로 싸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은 것은 촛불 시민 혁명에서 보여준 그 개혁에 대한 열망을 받아 안지 못했고, 또 중산층과 서민의 어쨌든 계층적 계급적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측면도 있죠. 최근에 제가 그 문재인 전 대통령님하고 기리의 김대중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모르는 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김대중을 알게 됐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뭐 빨갱이다, 간첩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도 있지만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혁신, 경쟁, 또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제1당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부응을 못했고, 또 우리가 집권했을 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동산, 주택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흔쾌하게 우리가 깨끗하게 정책을 못 내놨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신뢰도 많이 잃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뺏기고 나서 좀 정신 차려서 제대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당이라는 이 기득권에 약간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도 좀 받고,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비판을 하시는 거죠. 그 실제로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다, 민주개혁 세력이다, 뭐 이런 상징 안에 들어가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보통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보면 맞서 싸우고 또 부당한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거리에 나가서 그 권력과 전면전을 벌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투쟁성, 지금 민주당은 거의 없어졌다 또는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민주당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을 모시면서 이제 15년간 집권을 해서 그런지 야성이 많이 이 발톱이 많이 묻어져 가지고 사실은 뭐 당내에 이제 워낙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이란 당적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지만 또 정치 그 성향, 이념적 지향을 보면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들어 있어 보이고요. 뭐 국민정당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해남마다 굉장히 많이 논쟁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국회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는데 유예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어제는 그래도 뭐 홍익표 원내대표 결단해서 어쨌든 결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하든 안 하든 것보다 미루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데 어제 결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노동계에서는 상수를 두고 환영을 하죠. 1년에 산재가 한 500명씩 사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50인 미만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 경영자, 대표자가 행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뭐 경총을 비롯한 중소기업 조항회에서 국회에 와서 또
또 반대 집회도 하고 유예해달라는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 정확하게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현안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선출할 것이냐. 이제 연동형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병립형으로 과거로 돌아간다. 이것 때문에 전당원 투표라는 방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 당에서는 확정은 짓지는 않았던데 네. 전당원 투표를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라는 걸로 일종의 여론 또는 당원들의 좀 이런 그 상황을 이렇게 점검은 하는 것 같아요. 네. 전당원 투표 제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유튜브 인터뷰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예. 여기 이제 연동형을 사수하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때 일당이 제 일당이 이제 국민의힘 될 거라는 그 농객의 그런 시나리오라 할까 분석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검사 독재를 막아내려고 그러면 반드시 총선 일당이 돼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에 의하면 우리가 백리변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연동형을 고수했을 때 이당이 된다는 공포 마케팅이 성공을 했는지 당원들이 그냥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하고 이탄희 의원하고 이하경 의원, 강민정 의원 등등 해서 연동형 비례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방지법을 만들어서 비례연합정당으로 소위 범민주시민사회 진보 진영과 연대 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좀 더 줄지 모르겠지만 민주진보개혁 대연합의 의석수는 훨씬 더 파이가 커진다. 그렇게 해야만이 차기 대선에서도 우리가 민주진영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총회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인가 보니까 그 백립형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지금 연동형을 사수하는 두 개를 놓고 전당원 투표를 위해서 실무진들이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당원 투표제가 경우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 많이 전당원 투표를 붙일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민주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한 거다. 사실은 우리가 4년 전에 위성정당 만드는 문제도 그랬고 박원순, 오돈 그 시장 성추행 이후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보궐에 우리가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전당원 투표를 붙여서 한 70% 이상 후보를 내자는 쪽으로 됐지만 우리가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붙이는 게 민주적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지도부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세게 비판을 했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은 결국 정치적 책임을 벗어나려고 비겁하게 당원들을 동원해서 당신들의 생각이 어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병립형으로 가고 싶은데 대체로 동의해 주실 거지요라고 무언의 압박을 넣는 듯한 느낌. 저는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국정 운영의 퇴행과 함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선명성의 문제를 과연 이런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좀 의문이 좀 많이 들고요. 물론 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하지만 제도의 장단점 다 있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국민들에게 4년 전에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고 또 어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도 하고 대선 공약 얘기도 했죠. 전당대회에서 계리면도 채택하고 또 이재명 당대표께서 3당 4당 다당제를 통해서 정치 개혁을 이루는 것이 본인은 대통령 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걸 약속을 어기고 백리병으로 회귀를 하면 과거로 퇴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 당이 내놓는 총선에서 공약들을 누가 국민들이 믿겠어요? 저 약속 안 지키는 당이라고 할 텐데.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무엇이든 버릴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특히나 전통적 지지층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 선거라는 것이 중간지대, 중도층, 스윙보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견인해야 총선이나 대선에 승리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중도층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도 내고 싸움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석수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거대 야권의 연대로서 공천할 경우에 줄어든다는 것은 비례대표는 줄어들 수 있지만 지역구 선거에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범야권 연대로 보면 접전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히려 선전을 할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의석수를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런 가정도 저는 뭐 가능하죠.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수도권의 박빙 지역은 1000표, 2000표 차이고 예. 부울경도 사실은 후보 단일화 해야 그나마 해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부울경도 뭐 진보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또 야당들이 후보를 내면 뭐 진보개혁 진영의 후보가 난립하면 국민의힘 후보하고 싸워서 어떻게 부울경도 이기기 힘들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사실은 제가 어제 그 면접을 했는데 후보 면접을 했는데 뭐 30초씩 자기 발언할 기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부울경만이라도 또 연합 연대에서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좀 당에서 특단의 좀 상황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현행 제도를 그대로 가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 마지막 이재명 대표가 아마 마지막 고민들을 할 텐데 지도부의 대충 지도부 다수가 당 대표 최고위원 다수가 병립형으로 가는 쪽으로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지도부가 의원총회 이런 데에서 아니면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쭉 설명을 하고 지도부의 견해는 이러니까 우리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또 의총에서 추인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리더십인 것이지 이걸 그냥 무책임한 건 아니지만 전당대회를 붙이는 게 오히려 민주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전당대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지도부 의도를 간체하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지도부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책임은 당원들의 결정이다 이러면서 원래 약속했던 대선 공약 그다음에 당의 이미 합의되어 있는 그런 사안들을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무엇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당원 투표라는 방식을 가져와서 그것이 민주주의의 상징인 것처럼 몰고 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을 상대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총선에서 심판해달라고 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에서 정말 민주당을 보고 정권 심판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 정당이거나 세력이 약하긴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가치는 그 가치대로 다양성의 하나로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탄생을 시키고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악에 맞서는 민주당의 정말 마탱다운 모습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민주당 안에 있는 분들, 특히 원로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이 이 큰 악을 앞에 놓고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권, 민주당의 안정적인 과반의석 확보, 이쪽으로 좁혀 들어가는 좁쌀 정치로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요즘 하는 얘기 중에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고 절망 고문이다. 절망스럽게 만들어 놓고 민주당을 찍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이것이 무슨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보여줄 태도냐라는 얘기도 있어서 제도의 옳고 그름과 선호도를 떠나서 지금 현재 전당원 투표로 가는 이 방식은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부영 의장님을 비롯한 뭐 시민사회 제야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국회 사무총장이자 이제 우리 당 뭐 사선 의원을 하셨습니까?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CBS 거대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뭐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이 시민사회나 제야 언론들의 그런 쓴소리를 저희들이 개무하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미래에 있는 것이지. 저로서도 참 답답하고 뭐 특정인을 거론하는 게 좀 예의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같은 분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 뭐 국회의원 뭐 10명 몫을 하는 정도 같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처음 신설된
백봉 신사상의 청년 부분 신사상도 받고 장래 희망이 뭐냐 이래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한번 경영하는 꿈이라고 하는데 정말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활약을 너무 잘하시니까 정말 저도 마음속으로 늘 응원하고 개인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소수정당의 그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이제 비례성을 강화하는 건데 물론 47석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뽑는 게 조금 좁아서 최소한 뭐 60석 이상 이렇게 돼야 좀 비례대표 취지를 좀 잘 살릴 수 있을 텐데 뭐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못한 그런 또 한계 때문에 이제 47석 중에서 뽑는 건데 그나마 이제 연동형을 하는 것이 비례성이 강화되고 소수 정당들을 국회 진출을 돕는 일이라서 민주개혁 대진영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 마탱이고 마탱이 지도자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런 점이 좀 더 크게 빅텐트를 쳐서 크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원론적인 질문인데 왜 우리가 다당제 구조가 지금 현재 양당제 구조보다 훨씬 더 좋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한국도 최근에 이제 양당이 아주 치열하게 격렬하게 싸워서 대선 투표에 뭐 1% 이내에 당락이 자주 되고 또 이 양당제가 상대당을 정오하고 해모해야만 해모에 기반해서 당세를 확장한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양당제가 정치적 혐오를 키워내서 이재명 대표 뭐 살인미수랄까 또 배현진 테러 옛날에 또 송영길 대표의 망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면 오히려 뭐 이런 현상도 어떤 정치인도 이런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테고 그건 엄청난 정치적 태보인데 어쨌든 다당제를 통해서 이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가 작동되게끔 하고 또 이렇게 뭐 좀 더 이렇게 상대방이 내줄 건 내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를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데 지금은 양당제니까 180석을 얻는다 해도 한 당이 100석만 넘게 얻으면 국회 선진화법이 거의 무료가 되는 셈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그러면 양당제로 가면 백년편으로 돌아가서 양당제가 돼가지고 90몇 %를 양당이 의석을 독점하면 지금 180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이 아무것도 대통령 거부권 때문이기도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처럼 22대 국회가 된들 뭔 정치 발전이 되고 대한민국 미래를 여야가 잘 이렇게 합의해서 비전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나마 이 47석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연동형으로 가야 그나마 소수정당이 국회 와서 국회가 거대한 용광로가 돼서 민의를 다 반영하고 갈등들 녹여내는 대기구라서 국회가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47석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하고 이성정을 우리 안 만들 때만이 그나마 그 영역이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어떤 제도가 좋다는 것에 대해서 각자 다른 판단할 수 있지만 조금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 때는 민주당에 있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고민 어떤 결론으로 가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또래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 이라크 파병 문제라든지 한미 FTA 체결을 이룰 때 그 결단을 내리고 하셨잖아요. 물론 충분히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단을 내렸거든. 그 우리가 배워야죠. 지금 노무현 대통령 결단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 권한과 책임 하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전당원 투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으로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선거입니다. 현실이고요. 이것은 뭐 이상과 또 우리의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를 가져와야 이기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만 이제 국회에 와서 의정 활동을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부산, 울산, 경남의 지금 전반적인 판세는 어떻습니까? 정권 심판론이 높긴 합니까? 지난번 여론조사에 부울경에서도 윤석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평가도 높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무되어 있는데요. 대구, 경북은 워낙 어렵지만 부울경 그래도 늘 좀 괜찮은 편이었고 최근에 이제 그 부산 엑스포가 좌절되면서 부산 시민들이 상당히 그 좀
분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달랜다고 그러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뒤에 부산에 와서 그 무슨 시장에서 떡볶이 예, 먹방을 했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와서 이제 사과도 하고 뭐 앞으로 더 부산 전반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마 다 총선을 겨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도 굉장히 뭐 부마항쟁이라든지 이럴 때 그 주도를 했잖아요. 민주화를. 그런 게 역사적으로 좀 남아있어 그런지 최근에 윤석열 국정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보수 사람들조차도 평가를 아주 그 야박하게 하더라고, 비판적으로 하더라고. 그런 측면에서 여건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집니다. 또 지표도 나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뭐 재벌 총수들하고 가서 부산 경제 살리겠다라고 했던 이제 일종의 그 부산 엑스포 패배 이후에 예. 민심 달래기를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시도했는데 크게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뭐 크게 먹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분위기는 있었지만. 분위기는 있었지만 먹히지 않는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뭐 또 일부 여론조사 그 꽃이라는 여론조사에서 그냥 후보하고 양재 대결이 아니고 전반적인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부산이 18개 지역구인데요. 예. 부산 진을은 앞서는 걸로 우리 당이 나왔고 나머지 지역은 뭐 1, 2%, 많게는 4, 5% 정도 차이가 났는데 특히 이제 부산 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재수 의원이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 전재수 의원하고 쪽에 그 국민의힘 후보가 붙이니까 50몇 대 30 얼마 그리 나왔더라고요. 그 말씀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하면 한 2, 3% 예, 접전에 18개 지역구 중에서 이제 하나 정도가 이제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이제 다수는 뭐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앞섰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1대1 구도로 엄청 따라간 거죠. 그렇죠. 살 많이 차이가 났는데 엄청 따라간 거고. 1대1 구도로 이제 후보자 간에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한 몇 개 지역구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쪽이 앞서는 데가 많았다. 한 군데 뭐 전재수 의원은 확실하게 앞서고 예. 다른 지역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꽤 괜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된 걸로 봐서는 부산 민심도 정권 심판을 하자는 쪽으로 상당히 강하다는 이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이 아니고 또 진보 진영 또는 노동운동 세력 여러 이제 정치적 세력, 정치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단일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은 조금 이제 노조가 좀 약한데요. 예. 경남만 해도 창원, 울산 쪽은 워낙 그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제 조직화된 노총도 세지만 또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 뭐 협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노동계가 이제 큰맘 먹고 밀면 크게 유리하거든요. 울산도 그렇고 경남 창원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이제 진보 진영과의 좀 후보 단일화 그래서 당에서 좀 부울경만이라도 좀 지역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저 후보 단일화를 좀 할 수 있도록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좀 권한을 좀 내려주면 좋겠다는 요청들을 해놓고 있는데요. 사실 부울경에서 아주 근소한 차로 당락이 접전 지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하면 울산만 해도 6개 선거구인데 진보 진영 단일화되면 한 3개는 절반 정도는 성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남도당 위원장도 하셨고, 뭐 과거에 대선 출마도 이제 하셨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보면 주위에서 어쨌든 단일화를 하는데 김두관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오늘 창원에서 사실은 경남의 시민사회 원로분들 한 10몇 분하고 저녁 식사 겸 뭐 이렇게 논의가 있고요. 또 내일은 제가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하고 차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남은 이제 사정을 좀 설명하면 김해 가벌, 양산 가벌, 뭐 창원 진해, 또 거제 통영, 또 뭐 진주 이렇게 해서 경남도 16개인데 상당히 괜찮거든요. 지금 현재 세석이죠. 예. 세석 김해 가벌 양산을 김두관 의원 있는 지역하고 세석인데 이번 총선에서는 한 7석 정도까지는 사실은 기대를 하고 뭐 계신다. 지난번에 3+6 해서 절반의 산씩 더 얻는 걸로 제가 뭐 이렇게 좀 기자회견 하기는 했지만 그 이제 바람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저희 경상남도 도당이 이제 도청 앞에서 옛날 마산과 창원 경계지점 팔룡동으로 당사를 경남 당사를 이전했는데 그 팔룡이 그야말로 8명의 용이 탄생하는 팔룡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16석 중에 절반인 8명을 좀 당선시키겠다는 각오인데 사실은 뭐 아주
뭐 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세계 지금 현재 세석을 수성을 하고 그래도 최소한 뭐 최석 내석 확보를 해서 경남에도 어쨌든 6석 7석 부산에도 그 정도 또 울산 세석 이렇게 하면 비로소 부울경이 지금은 40석인데요. 33대 7인데 두 자리 숫자는 반드시 만들어야 또 자기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우리가 좀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총선까지 한 60여일 남았는데 중앙당에서 어떻게 하느냐, 또 부울경에 있는 이제 도당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되고 협력이 되면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네, 중앙에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지만 중앙에서 재량권을 많이 주면 예, 충분히 그 현장에 맞는 선거 전략, 특화 전략이라든지 또 중앙에서 워낙 뭐 부울경은 또 당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재정도 중앙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니까 좀 더 많이 지원을 하면 좋은데 뭐 우리 당이 어느덧 수도권과 호남 중심 당으로 돼서 가장 중요한 전략 요충지인 부울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양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또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중앙당의 그 지원이 지원이 충분치 않은 것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예. 지금 부산은 선거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산은 이제 전체적으로 18개인데 하나가 뭐 남구가 가불이 통합이 돼 17개, 하나가 줄어든다는 설이 있는데 아직 선거법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예. 부산은 이제 전체적으로 통으로 가는 거죠. 강력시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경남은 동부 경남하고 서부 경남하고 너무 확연하게 지지율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또 시군이 다르기 때문에 김해시하고 양산시하고도 다 좀 지형이 다르고 또 뭐 함안, 어령, 밀양, 창녕 같은 데는 더 다르고 뭐 산청, 거창, 합천, 함양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부산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이 같이 가기 때문에 흐름이 좋으면 부산은 뭐 절반 18개 중에 9개도 할 수 있죠. 네. 그런 지역이고 경남은 이제 시군마다 사정이 다르고. 부울경 전체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가 현재는 몇 개입니까? 40석입니다. 40석 중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선전하면 20석 정도까지도 그거는 뭐 저희 너무 과하게 잡는 거고 예. 두 자리 숫자니까 한 뭐 15석 확보를 하면 예. 25대 15만 돼도 모르겠어. 뭐 두 자리 숫자 넘기면 선전하는 건데 예, 예. 그리고 욕심을 낸다면 15석 정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럼 뭐 경남 6석, 뭐 부산 7석, 울산 2~3석 이렇게 하면 15석이 됩니다. 현역 의원들을 좀 이제 빼고요. 네. 지금 이제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 중에서 부울경 쪽에 좀 주목할 만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런 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뭐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경남은 창원 성산의 허성무 전 창원 성산의 허성무 전 창원시장. 창원 청내시장이 예. 압도적이 하고 있고 예. 해군 참모총장을 지내고 보훈처장이지만 장관급인데 한기철 예. 전 해군 참모총장 보훈처장이 지금 후보를 이기고 있고요. 진해죠. 예, 지역구가. 현역위원을 이제 지금 이기고 있고 예. 여론조사에 이제 뱅강용 거제시장 또 강석조 통영시장도 거의 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배재정 부산 사상구 의원하고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장재원 의원이 빠진 곳이죠. 예. 거기에 두 분 여론조사는 배재정 우리 전 의원이 앞서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도 이제 새롭게 국회의원 예. 이제 차지를 할 수 있는 이제 지역이다 이렇게 보죠. 부산 동래구의 박성현 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아주 좋더라고요. 박선인 위원장도 괜찮고. 해운대도 뭐 해볼 만하고 부산은 전체적으로 해볼 만합니다. 원래 이제 부산이 뭐 과거에는 야도였지만 지금은 뭐 보수 진영 또는 보수 정권의 상징 가장 이제 안정적인 서포터저 뭐 대구 경북이 본산이면 부울경은 오히려 이제 서포터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 와이스 대통령 3당 합당 이후에 예. 부산이 뭐 그렇게 돼버렸고요. 와이스 대통령이 야당 통일민주당 할 때는 저쪽 그 민자당에서 딱 한 명 됐습니다. 통일공업일대 김진재 전 의원. 김세현 의원 아버지죠. 아버님. 예. 나머지는 다 통일민주당이 됐는데 예. 와이스 대통령이 90년 3당 합당을 하면서 보수가 돼버렸고 그 이후에 뭐 치열하게 준비해서 뭐 노무현 대통령 도전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뭐 대선만 도전 처음에 사상 없나 했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래도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40%에 육박했죠. 자, 이런 대단한 성과입니다, 사실 예. 지금까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민주당이 선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뭐 총선은 이제 우리가 까보지 않고서는 결과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60여일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과연 총선에서 주도권을 국민의힘에 비해서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사실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 선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꼭 지금부터 제대로 챙겨야 한다, 이런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세세한 당의 공천 그런 과정들을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후보를 내놓았을 때 얼마나 이제 현역 교체를 넘느냐, 또 새로운 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 세대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느냐, 이런 걸로 바라보거든요. 공천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하고 새로운 인물을 많이 공천하면 그걸 굉장히 개혁이고 혁신으로 이렇게 대중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후보들을 잘 내야죠. 우리는 워낙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고, 뭐 우상호 대표를 비롯해서 이탄희 의원, 또 홍성국 의원 몇 분들이, 또 오향환 의원 이런 분들이 스스로 이제 국회의원 용퇴를 하긴 했죠. 또 김민기 국토위원장 이런 분들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고요. 특히 이제 다선 중진들이 좀 험지를 가거나 또 후배들 위해서 이렇게 용퇴를 해줘야 좀 주목을 받는데 좀 그런 측면이 아직은 잘 안 보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송영길 대표의 그 전당대 돈봉투 사건 이런 것 때도 우리가 좀 단호하게 좀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있고, 여하튼 어쨌든 비리가 있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마수고 심정으로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그리고 이제 586 그 용태론이 늘 나오는데 저는 뭐 586들이 한국 민주화를 만드는데 엄청난 영향을 했기 때문에 그건 역사적 큰 기여라고 보거든. 그러나 이제 586 출신 뭐 국회의원들 중에서 뭐 본인들이 계속 해야 될 의제나 과제가 남아있지 않는 분이 뭐 월급 받으려고 또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저 당에서 좀 이렇게 권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후진을 위해서 기회를 달라고 이런 것들을 정무적으로 잘 정리하는 그런 게 이제 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공간이가 있고, 뭐, 심지어 이재명 당 대표도 이제 면접을 보고, 뭐, 공천을 시스템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국민들은, 야, 이번에 이제 세 가지를 보면 된다. 첫 번째, 586 문제 어떻게 정리하느냐. 586이 오히려 기득권의 중심에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호남 기득권 저 문제 어떻게 하느냐. 호남 기득권 문제 어떻게 하느냐 있고. 세 번째는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해서 뭔가 인적 쇄신을 통해서 당이 미래로 나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면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 이길지 질지 다 알 수 있다. 밑판은 윤석열 정권이 깔아놓은 것이고 그 위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일종의 그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그 세 가지 보면 안다고 이렇게 뭐 예상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진단하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제 시스템 공천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과학적으로 읽혀지잖아요. 예. 그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253개 지역구에 다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방금 말한 그런 거에 대해서 가감의 지도부나 공간에서 결단을 해서 오히려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딱딱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일반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것이지, 전부 모든 게 시스템에 그 의존한다 이런 핑계로 오히려 저 좋은 인물들을 발굴하는 데 실패하거나 또 뭐 용퇴시킬 사람을 못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뭐 당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유권자들이 인식이 되면 총선에서 뭐 어떤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당에서 진행하는 공천 제도라는 것은 매우 정무적이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제도나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거기에 의존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대표나 지도자로서 정치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당은 정치를 잘해야 국민들에게 인정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치를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총선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제도를 가져오고 그 제도로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오히려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양산을 지역구는 걱정 없으십니까? 지금 뭐 전국 선거 부울경 전체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양산을 지역구는 어떻습니까? 뭐 저는 뭐 30년 수건 사업인 강력철도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뭐 특성화 고등학교도 경남에 유일하게 전국에 몇 개 없는 것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사송 신도시에 4만 명이 거주하면서 초중고 학교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박종훈 교육감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이제 일들은 내가 일머리가 좀 있어 일 잘했다는 건 좀 인정하는데 뭐 우리 주민들이 자주 안 보여서 섭섭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뭐 개인 경쟁력 그래도 제가 좀 갖추고 있는 편인데 당 지지율이 여전히 낮고 20대도 1.9%, 21대도 1.67%로 우리 당이 이겼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2%포인트 이내에서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됐다. 우리 양산을은 이제 민주당이 신설된 선거구인데 예. 앞에 서행수 한겨레신문 사장했던 서행수 의원님이 20대 국회의원을 하시고 나는 20대는 이제 김포에서 하고 21대 옮겨갔는데 그나마 우리 민주당이 양산이 이제 갑을이 있는데 갑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저가 있고 을에 있다가 이제 갑으로 가셨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재임 중이어서 제 지역에 있었습니다. 퇴임하고 갔는데 어쨌든 양산 을은 지금 민주당이 2번 하고 갑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설날에 만나니까 갑을 동시에 좀 잘 이렇게 해서 2분 다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덕담도 해주시는데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제가 차이라도 많이 벌리면 좀 지원도 많이 가고 그럴 텐데 저는 뭐 양산을 사수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대안을 도당에 잘 대응하는 게 다른 후보들에게 조금 도움되는 일이기 때문에 양산에서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구도 만만치 않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표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지역구에서 당선되어서 더 좋은 정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두관 의원과 진행한 정치현안 직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는 전쟁이 아니고 경쟁이 되어야 하고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 관계 안에서도 협력과 타협을 통해서 뭔가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야 한다. 좋은 제도도 필요하고 좋은 정치도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맞닥뜨려 있는 비례대표 공천 방식과 관련된 것에 대한 결정,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오히려 전당원 투표보다 더 나을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기여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치현안 직설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